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수능 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쌤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긴장되시죠? 쌤도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분이실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달려볼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작품은 2022 수능 완성에 실려있는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흥미로운 일을 하나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내 이야기를 들으며 도대체 이 사내는 왜 이러는 걸까 함께 추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잡지사 편집자로 근무하고 있는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한 사내가 튀어나와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며 숨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엉겹결에 그 사내와 함께 하숙집으로 돌아온 나는 왜 쫓기고 있냐고 물어봤으나 사내는 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나디가 보이는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만사 귀찮아진 나는 그냥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눈을 떠보면 다시 불이 켜져 있고 끄고 자도 다시 불이 켜져 있는 기이한 일을 겪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 그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뭔가 궁금증이 생겨버린 나는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그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환자의 이름이 박준일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소설가 박준이 생각난 거죠. 몇 년 전까지 정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소설가 박준의 원고는 우리 출판사에도 한부 전달됐었는데요. 문학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의 반대로 잡지에 실리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박준이라는 걸 알게 되자 더욱더 흥미가 생겨버린 나는 담당 의사를 만나서 그가 진술 거부증이라는 노이로제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죠. 왠지 박준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하루 종일 그를 생각하던 나는 나의 하숙집으로 돌아온 박준을 정신병원으로 돌려보내고 난 후에 닥치는 대로 그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증상과 관련되어서 4가지 정도의 힌트를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출판사로 그가 직접 보냈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괴상한 버릇이었는데요. 힘들 때면 도피처로서 잠을 선택하던 남자가 정말 잠을 자다가 죽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었죠. 이것은 그가 은신처로서 잠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사에서 연재하다가 중단된 벌거벗은 사장님이란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은 벌거벗은 채로 난교 파티를 벌이는 사장님의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신경이 분산되어서 회사에서 쫓겨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힌트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쥐와 신문관이라고 제목을 붙여볼 수 있는 중편소설가 박준이 직접 인터뷰를 했던 신문 기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전직불의 공포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남해안의 한 시골 마을에 좌익과 우익이 모두 들이닥쳐서 마을을 몰살시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어제는 좌익이, 오늘은 우익이 드나들면서 자신의 상대편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벌어지는 일이냐? 바로 깜깜한 한밤중에 오로지 전직불만을 들이댄 채 상대방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깜깜한 밤에 환한 전직불 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너는 어떤 사람이냐를 요구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안 가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누구를 편들고 있는 거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가 어두움과 전직불을 무서워한 건 바로 이런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소설을 통해서 왜 무엇이 무서웠는지를 이해하게 된 나는 내가 편집자로서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회의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대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나는 박준이 담당하고 있는 김 박사에게 찾아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요. 하지만 김 박사는 그가 진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래야만 그의 병은 나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준은
그런 김 박사가 전직부를 들이대며 대답을 강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탈출했죠.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는 그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왜 그를 정신병원으로 돌려보낸 걸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후회를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꽤나 흥미로운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소설의 줄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드셨죠? 이 소설의 주제는 작가의 정직한 자기 진술을 용인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시점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성은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기억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의 상징성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설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직불에 대해 볼 건데요. 전직불. 깜깜한 밤에 갑자기 등장하는 그 환한 빛은 빛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빛 속에 몸을 감춘 채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정답을 맞히기를 강요합니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전직불은 바로 그때 당시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 권력의 감시 체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폭력과 억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회에서 원하는 정답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몸을 감춘 채로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권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소설의 제목인 소문의 벽까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소문의 벽은 전직불의 확대 버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문의 벽은 사람들 속에 소문 속의 정체를 감춘 채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폭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형의 벽이기 때문에 쉽게 깨부실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몸을 감춘 채로 사람들을 조정해 나가는 어떤 것을 바로 소문의 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박준의 소설을 실어주지 않는 안영이나 소설을 연재하다 멈추는 아이사 또는 정신병원에서 박준에게 전직불을 들이대는 김 박사 같은 존재들이 박준에게 있어서는 소문의 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작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내 눈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설 속에서 미쳤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박준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할 때의 박준은 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는 왜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주장한 걸까요? 박준이 이야기를 한 데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박준은 미친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책임으로부터 세상이 가하는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박준이 생각할 때의 정신병원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그저 김 박사가 박준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직불을 들이대면서 또 다른 진술을 추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신병원조차 세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박준이 미쳐서 그곳을 탈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럼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감시체제 속에 있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해서 지금 현재의 세상에 대한 비판점을 메시지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쳐야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세상, 굉장히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독자들이 지금 현재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본 작품은 이청준의 소문의 벽이란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메시지를 다양한 소재들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쌤이 영상에서 짚어드린 것은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둬서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소설의 제목인 소문의 벽은 그때 당시에만 존재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소설은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회 될 때 읽어보실 수 있도록 쌤하고 약속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좋은 결과로 돌아올 거니까 끝까지 같이 힘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쌤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